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업무 나갈 차례죠? 22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하는 부분은요, 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 사무소, 자료를 출력했고, 다음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중개사무소에 열었습니다. 오늘은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자, 업무 지역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사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이에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인데, 먼저 개업공사의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인인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 이 자를 누구라 부른다고요? 중개인. 그래서 세 사람의 개업공사 종별이 있거든요. 이들의 업무 지역을 따져보는 거예요. 법인과 공인인계사에 대해서는요, 현재 업무 지역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역 제한 규정이 이들에 대해서는 없다. 그럼 이들의 업무 지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국으로 해석해야 되죠? 전국이다. 그래서 법인과 공인인계사 개업공사는요, 중개사무소를 어디다 두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을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이 업무 지역이다. 다만 중개인만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입니다. 자신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 지역이라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 지역이고 이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인이에요. 이분의 업무 지역 어디입니까? 경기도예요? 광명시예요? 예? 경기도란 얘기죠. 시도할 때 이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 지역이라는 것은 이때는 이제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광명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업무 지역이다. 경기도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단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에 가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인데 오늘 공부 못 나갑니다. 여기 진도 못 나가는데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기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보망에 그럼 공개된 물건이 있을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럼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자기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일한 예외다. 그래서 중개인만 특별히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업공사들은 업무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 잠깐 하고 갈까요?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에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라고 만약에 냈어요. 지문을. OX. X예요. 업무지역의 확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만 인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을 뿐이지 업무지역이 확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만 제한을 받는다. 근데 중개인이 뭐 업무지역이 전국이든 아니든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여기 분당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은 강남 물건 중개할 수는 있지만 할 일 없을 거예요. 실무적으로. 자, 그럼 그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따져봤어요. 중개사무소 설치는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인이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무허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건축물 당연히 안 되고요.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이에요. 여긴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고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이었고요. 자, 이제 사무 설치 원칙이거든요. 중개사무소는요, 당연한 얘기인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대, 1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하나면 중개사무소도 하나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대, 1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입니다.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관할구역 외지역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게 이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만 유일하게 지점을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이해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공인유산 개공과 중개인이다. 그럼 등록관청 내에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 되죠. 다만 이제 법인은 예외적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칙과 예외인데, 설치에 대한 원칙과 예외인데, 이것을 위반한 게 뭐냐?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이중사무소라는 것은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당연히 설치 금지예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라는 것은 중개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중사무소 여부를 잠깐 연습만 하고 가면요. 여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거든요.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옆 건물이 마침 졌어요. 옆 건물이 여기를 더 임차했던 거죠. 더 임차를 하여 여기서 중개업을 계속 영위했어요. 이거 이중사무소야 아니에요? 이중사무소 맞죠? 등록장소는 처음에 여기였고요. 등록장소 외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이렇게 확보를 해갖고 중개업을 영위했죠? 그럼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야 다. 이중사무소입니다. 이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중개사무소가 후일 알고 봤더니 무허가 건축물이었어요. 요게. 그럼 이중사무소 피해 갈까요? 그래도 못 피해 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등록장소 외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건물이 무허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장소 외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할 장소를 갖추면 더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 금지예요. 이게. 그럼 이제 뭐 참고로 1층에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여기가 등록장소입니다.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됐죠. 2층이 마침 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입구는 하나 두고 여기 내부 계단을 설치한 거죠. 그래갖고 2층을 더 임차하여 여기서 책상을 깔고 중개업을 더 영위했던 겁니다. 요거 이중사무소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다. 내부 계단 설치했고 출입구 하나 했으니까 이것도 이중사무소예요. 그러니까 등록장소 외장소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했다. 독립공모 이러면 전부 다 이건 이중사무소 갑니다.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층인데 여기 1층 여기 101호 그 다음에 여기 102호인데 101호에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여기에 이 구분 건물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중개사무소 열었습니다. 옆집이 마침 비었어요. 여기가 중개사무소였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개업공사가 더 임차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를 더 임차해요. 그래갖고 이제 통로를 여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판은 하나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갖고 여기를 더 썼어요. 이거 이중사무소 아니에요? 이것도 이중사무소예요. 다 이중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장소 외장소에다 절대 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그럼 이런 경우에 102호를 더 쓰고 싶을 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법상 절차가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절차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등록관청과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가지고 내가 여기 102호를 더 쓸 건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느냐? 이거 담당 공무원의 그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기에 기재된 내용이 101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록증 재규비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도 2층을 무턱대고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이것도 우리 법상 변경 절차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층을 등록을 들어갔으니까 그 등록제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1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을 추가를 하는 거니까 이걸 사무소 기재 위치에 대한 그 소재지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재규비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등록증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줘야지. 그냥 아무 얘기 시키는 썼다 적발냈잖아요. 그럼 바로 이거 이중사무소에 그냥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 금지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떴다방입니다. 이른바 이제 임시중개시설물인데 떴다방.
이 개업공사가 그 분양사무소 앞에다가요,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중개업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대형 천막 있죠, 그 하얀 거, 대형 천막. 그걸 설치하고 여기다 책상을 쫙 깔았어요. 깔고 까만 양복에 포마로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분양권 상담을 하고 있네요. 이게 개업공사가 설치한 거였어요. 이게 적발됐어요. 등록과청에 적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중사무소로 고발 들어갔어요. 고발 들어갔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사무소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사무소 아니죠? 그죠? 우리 개업공사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야, 사무소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 지은 건물에 확보된다며. 그러니까 천막이 무슨 사무소냐, 이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대법원에서 이거는 천막을 설치하고 한 행위는 이거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이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하는 장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사무소를 적용할 때는 이 건물이 무엇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천막이든 관계없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이룬다면 이건 전부 다 이 사무소로 봐야 된다 해서 이건 이중사무소로 처벌됐어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 개업공사한테 벌금 3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30만 원이. 벌금 30만 원이면 돈만 내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결격 공부했거든요. 기억나요? 결격에서는 우리 법 위반하여 얼마 이상 벌금 받아야지 결격이었습니까? 3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럼 이제 30만 원 벌금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맞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금액에 관계가 없이, 그렇죠. 우리 법 위반 벌금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입니다, 이거. 결격이면은 등록 취소예요, 그냥. 3년간 중개업 종사 금지. 간판 내려야 됩니다. 타격 엄청나게 컸죠. 대법원까지 갖고 패소하는 바람에. 이게. 그럼 결국은 자기자격증 내리고 소공자격증 걸어야 되겠네요? 그죠? 왜 소공자격증 거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신 분은 내 인지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소공의 자격증을 걸어야 되는지. 소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 안 되죠. 소속공인사.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 개업공사는 그때 간판 내렸습니다. 이거 내렸어요. 간판 내렸죠. 벌금 30만 원이었지만. 근데 우리가 떴다방 할 때 말이에요. 이른바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을 할 때 천막 치고 한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나온 겁니다. 통상 뭐 놓고 하느냐? 이거 놓고 하죠. 알아보시네.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파라솔 놓고 합니다. 역시 파라솔 놓고 떴다방을 하고 있네요. 우리 개업공사가. 등록과청이 역시 적발이 됐어요. 이겼거든요. 여기서 천막치고 한 행위는 이겼어요. 아주 재미 들렸습니다. 고발 들어갔어요. 역시 이중사무소다 하고 고발 들어갔습니다. 이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느냐? 야, 파라솔 놓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사무소로 보기 곤란하다. 사무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개업공사가 승소했습니다. 이겼어요. 등록과청이 졌습니다. 이건 이중사무소로 볼 수 없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독립공간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이렇게 이제 판별이 됐는데 요 두 개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나오자 우리 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우리 법 제13조 2항에 뭘 신설하게 되냐면요.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쪽 맨 밑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요 규정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 두 개의 판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등록장소 외의장소에다 독립공간을 이루어서 중개업을 영위했다. 그럼 이건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죠. 다음에 독립공간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천막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사무소를 돕거나 또는 임시 중개점을 설치했다. 이건 죄질이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처벌이 같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처벌이 뭐냐면요. 이중사무소에 걸렸거나 임시 중개점을 설치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앞으로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고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이중등록한 자, 이중소속한 자는 필요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필취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근데 이제 필취로 부를 거고요.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를 거고, 줄여서 임취로 부를 겁니다. 역시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뒀던 떴다방, 임시 중개점 설치했던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사유다. 근데 우리가 그 분양하는 데 보게 되면 앞에서 파라솔을 놓고 전단지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거는 개업공사가 아니에요. 개업공사가 그렇게 했다는 바로 이걸로 처벌됩니다. 개공이 아니고 분양업자들이에요. 분양 대행업자들이 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네는 개업공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분양권 전매를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권 전매 활동할 때는 반드시 파라솔 놓고 하면 안 되겠네요? 맞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당첨자 발표할 때 이제 분양권 전매가 되면은 이제 당첨자 발표할 때 개업공사 쫙 가죠. 개업공사도 가고 세무서에서 나오고요. 등록가치금 나오고 다 나와요. 거기 다 나옵니다, 그냥. 다 나올까 다 단속 뜨고 있어요, 다 단속 뜨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분양권 전매 활동을 이제 파라솔 같은 거 놓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손님 모시고 사무소로 오면 되죠, 뭐. 그죠? 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23페이지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로 갑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상법에서는 지점을 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법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분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 분사무소 꼭 둬야 됩니까? 안 둬도 됩니까? 안 둬도 된다.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둬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사항이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점을 말하는데 법인만이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요건입니다.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법 13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의 첫 번째는요. 법인은 본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본점을 우리는 주된 사무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상법과 민법이 부르는 개념이 틀린데 민법에서는 이걸 법인의 본점을 주된 사무소라고 그러고 상법에서는 본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절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동일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만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개소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 잠깐 연습해 볼까요? 그럼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이 법인의 본점이 분당구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법인은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분당구에는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뭐 광명시에 둘 수 있고 강남구에도 둘 수 있고 종로구에도 둘 수 있고 다 둘 수 있는데 유일하게 분당구만 안 돼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1등록 1사무소 원칙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내라면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수에는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시군구에는 분사함수 한 개수만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분사함수의 소장님이시거든요. 분사함수의 소장님을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책임자라고 부를 거예요. 분사함수 책임자.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요게 바로 분사함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요 세 가지가. 그럼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특수법인을 제가 언급했어요.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해 쓴 법인. 기억나요? 특수법인의 대표주자 뭐예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또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죠?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여기가 있습니다. 특수법인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였죠.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 임원이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고 법정만 영위할 목적으로 쓸 때 필요도 없고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특례였거든요.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례가 등록 기준을 특수법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랬고요. 이제 두 번째 특례가 나오고 있어요.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요. 분명히 분사함수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특수법인이 분사함 설치할 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한다는 요건이 있죠, 이거. 이 요건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걸 배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등록기준 전체 배제했으니까. 근데 분사함수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에 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제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이제 설치 신고 들어갈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요건인데, 분사함수의 책임자께서는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실무교육이 뭔지는 지난주에 들어봤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책임자께서는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수료해 주셔야 돼요. 실무교육 받을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수는요, 법인은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보증을 추가 설정합니다. 얼마 이상 보증을 추가 설정하게 되냐면 1억 원 이상이에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증에 대한 내용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분담구 주된 사무소거든요. 기본 보증 얼마큼 돼 있겠어요, 여기?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그럼 2억이 기본 끊겨 있을 겁니다. 광명시의 분사함수인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억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강남구에 두잖아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억. 종로구에 두잖아요. 또 1억.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보증을 분사함수 둘 때마다. 그럼 결국은 법인이 만약에 분사함 설치한다. 3개소를. 그럼 추가적으로 보증 얼마 해줘야 돼요? 3억. 맞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2억 끊어진 거에다가 금액을 계속 업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럼 결국은 분사함수 3개 쏟는 법인은 보증 설정 금액이 최소한 5억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5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가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 끊어진 거에다 계속 업 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함수를 2개 쏟은 경우에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2억 원이다 라고 하면 X네요. 맞죠?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것들 있죠? 특히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시험 지문들이에요. 다. 저는 시험과 관계없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수업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난 부러운데 이 젊은 친구들 물론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러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수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농담했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노라마식으로 쫙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나오고 쫙 읽어보잖아. 읽어보면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한 권에 다 지금 수업 시간에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서 내용하고 똑같다고. 수업 내용이, 이게. 그래서 어쨌든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잘 물어봐요, 이게. 보증이 만약에 법인 개업공사가 분사함소를 3개 쏟은 경우에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5억 원이다. 5X? 5. 3개 소라면 최소한 5억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네. 법인이 2억이니까 플러스 4만 원. 근데 눈빛이 우리가 여기서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저녁에 반찬거리 뭐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다 알아, 내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해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한 번에 기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다시 반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각인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그냥 바로바로 맞출 수 있게. 자, 그래서 어쨌든 보증 설정 1억 이상. 그러면 법인은 보증을 하나로 끊도록 한 건데 사실은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시 분사무소에 사고 났잖아요. 사고 났으면 이 법인은요, 광명시 일단은 설치할 때 1억 추가 설정했죠, 지금 보증을. 하지만 이 법인은 토탈 보증금액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나면요, 토탈 5억 갖고 지급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은 보증을 하나로 끊도록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추가로입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법인도요, 분사함소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분사함소를 미리 확보해놔야 돼요. 미리 확보해놔야 된다. 분사함소 미리 확보해놓을 것. 우린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에 분사함소 미리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설치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라고 그래요. 신고인데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 이 자를 그래서 앞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그러면 광명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분당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럼 설치 신고를 분당구청장에게 하라는 얘기죠? 얘기예요. 강남구에 분사함 설치하거든요. 신고 누구한테 한다? 분당구청장에게. 종로구에 분사함 설치하거든요. 역시 분당구청장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법인의 분사함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는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다 여기서 합니다. 그럼 이 분사무소에서 만약에 광명시 분사무소에 뭐 이전을 한다. 다른 데로 휴업을 한다. 업무정지 때린다. 전부 다 주된에서 처리해. 다. 그래서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 같은 거 전부 다 여기다 합니다. 이거. 그래서 주된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요. 일단 설치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책임자가 공인인증서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공사계획증4번 4개요? 안 4개요? 역시 안 냅니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면서 자격증 사본 같은 건 안 낸다고 그랬죠? 이건 등록과청에 직접 시도의사에 자격발급 사실을 확인 요청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안 냅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아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발급됐는가? 이렇게 이제 확인 요청 들어가고요. 실무기록수료증 사본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사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어가야 돼요. 다음, 분사무소는 법인이 맞거든요. 근데 법인기상 증명서도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이건 전자적법에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직접 열어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검토를 합니다. 쭉 검토하고 이제 책임자 결정 여부 전부 다 조회해요. 조회합니다. 요건에 적합했거든요. 그럼 신고 필증이 나갑니다. 처리 기한은 일단 7일인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우리는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등록증이라고 그랬죠? 근데 분사함 설치 신고 필증의 얘기는 신고 필증이라고 부릅니다. 신고 필증을 이제 교부를 해줘요. 그럼 분사함소 안에 보기 신고서 게시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 필증 나왔거든요. 그럼 공인인증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해도 협회 통보해주거든요. 분사함 설치 신고했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줍니다.
근데 건건히 통보해주면 이거 불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협회 통보는요, 무조건 한 달 걸 쫙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이거는 등록사항들, 등록증이 나갔을 때도 쫙 한 달 걸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듯이 분사무소 신고필증 나갔어요.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고요. 하나의 통보가 더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신고는 분당구청에 해버렸죠. 그럼 광명시장 자신의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가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분당구청장이 광명시장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너네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됐거든? 그래 알아라 하고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정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부 다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바꿀랑요. 이제 24쪽에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동사용,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이것을 제가 공동사무소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합동사무소였어요. 합동사무소.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금도 합동이라고 많이 불러요. 실무에서는 지금도 합동이라고 많이 부르고, 지금 합동이란 말은 우리는 안 쓰고요. 그 공동사무소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동이라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들 있죠? 그와 유사한 제도가 바로 이 공동사무소예요, 우리는. 이게.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좋은 건물을 하나 임차해가지고 A 개업공사, B 개업공인사, C 개업공사, D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그러니까 A, B, C, D가 모두 개업공사인데 사무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공동사무소라고 부른다. 그럼 사무소 공동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이 있느냐? 그런 제한 없어요. 인원수 제한이 있게 없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개공이 모여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공의 종별 제한이 있느냐? 종별이 같은 자들끼리만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고 B는 중개인이에요. C는 법인이에요. D는 분사무소예요.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 C법인과 D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 종별 제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설치 방법은 A, B, C, D가 우리 학원 26기 동기생들입니다. 내일 모레 합격자 발표하죠. 수요일날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야 우리 사무소 같이 운영하자 해갖고 의기투합해서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가지고 개설 등록을 동시에 여기다 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개설 등록을 들어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어요. 이들이 사무소 같이 운영하자 해갖고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같이 쓰게 됐을 때, 공동사용했을 때 등록관청에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제도라는 게 있느냐? 별도의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같이 쓰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해주는 절차,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를 낼 거 아니에요. 서류 낼 때 어떤 서류만 더 들어가면 되냐면요. 다른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만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렇게 이 승낙서만 더 들어가면 될 뿐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제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특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특혜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 있죠?
계획공사 의무는 모두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행을 해야 돼요. 이걸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예를 들어서 보증 설정 다 따로 해야 돼요. 우리 인장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인장 등록 다 따로 해야 돼요. 이거 우리 그 명칭 사용물을 잠시 해보는데, 명칭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돼요. 다 따로 써야 됩니다. 이거 고용인 고용, 공동 고용 될까요, 안 될까요? 소속 공사를 공동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중소속 금지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중소속 했었죠. 이중소속 전면 금지라고 그랬어요. 이중소속이란 말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명의 계획공사에게 한 사람이 고용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소속공사나 중개보조를 공동으로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사무소 옮겼잖아요. 이전 신고해줘야 되는데 각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떠한 특혜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동사용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활용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다만 악용만 해왔어요. 악용만. 이거를 악용만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A가 업무하다가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영업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죠. 여기다. 무슨 말인지 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0만 원 벌금 맞으면 간판 내려야 된다고. 그리고 누구 자격증 걸어야 된다고요? 소공 자격증 걸어야 된다고. 그죠?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영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자기는 업무 못합니다, 이제. 업무정지 기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죠. 걸게 하고 이 A는 계속 커피만 마시러 나오는 거예요. 일하러 나오면 안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거 업무하다 걸려버리면 바로 등록 취소입니다, 이거. 그럼 3년 결격이에요, 그냥. 바로 결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온 거예요. 그럼 결국 A가 승낙서만 줘버리면 B가 바로 여기에 등록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계속 해버리는 거 그냥. 이해되세요? 이렇게 악용을 해왔다는 얘기지. 계속 해오니까 요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했죠. 뭐라고 했느냐? 단 공동사용 가능한데 단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A가 그럼 B로 하여금 여기다 자격증 걸게 하는데 A가 그럼 승낙서 줘야 되죠. B한테 승낙서 줘야 되잖아요. 이런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불가. 그럼 이번에는 B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한 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A가 이번에는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지금 업무정지 먹었는데 시계획공사의 사무소예요. 일로 이전 신고하는 거. 일로 시계획공사의 사무소로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먹은 계획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사에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할 수 없고요. 나아가서 지가 다른 사무소로 이번엔 옮기는 거예요.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다. 이게 차단된 거야. 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놀아야지. 그렇죠. 놀아야지. 업무정지 먹으면. 근데 업무정지 먹으면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을 어떡하라고?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업무정지 먹으면 폐업할 수 있나요? 폐업. 못하나요?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폐업은 할 수 있죠. 지난주에 언급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어요. 그렇다고 그 기간 중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업무정지 기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결격이었어요. 업무정지 내가 4개월 먹었는데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렸다. 그럼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등록 못한다고 그랬죠. 결격이 빠지게 다른 데 가서 종사도 못한다고 그랬죠. 결격이. 그럼 폐업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업무정지 먹고 여기서 A가 폐업해버렸어요. 폐업을. 그렇지.
중개업할 준비가 딱 돼 계시네. 자격증만 지금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폐업해버려야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고하세요. 진정한 실무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업무정지 만약에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소공자격증 미리 걸어버려야지. 그죠? 우리가 영업을 쉴 수 없어요. 중개사무소 3개월 문 닫아놓잖아요? 그거 닫아야 돼. 닫아야 됩니다. 못해요. 손님들이 이 중개사무소 쉬고 있네, 계속? 뭔 일 있나 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열어놔야지, 계속. 그러면 영업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소공자격증 걸어야지, 얼른.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걸리면 돼. 커피 마시러 나왔다는데 뭐 할 거야? 어? 근데 불 끄고 하던데. 불 끄고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양반이네. 뭐하러 불을 끄고 키워야지. 어? 아, 다른 사람 자격증 안 걸었구나. 그러니까. 안 걸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걸어놔야지. 폐업 신고 해버리고 얼른 다른 사람 거 걸어야지. 한 달 정지라? 아, 한 달이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추석 때 한 달 뭐야 싹싹 빌었고 15일로 깎아놔야지 그럼. 그럼 소금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업무중이 먹었구만. 한 달인 거 보니까.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면 한 달 업무중이 먹어요. 한 달 업무중이 먹는데 가서 싹싹 빌어야지. 15일 깎아달라고. 2분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거든요. 2분을 보면서 기준기간이 이제 업무정지 최고 6개월인데 기준기간 다시 나중에 공부해요. 기준기간 6개월인지 3개월인지 1개월인지 다 암기해야 돼, 우리.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2분을 보면서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무원한테 피해갈 수 있는 사유서만 만들어주면은 그들이 이제 깎아줍니다. 그래서 뭐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가뜩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요. 그래갖고 이제 깎아달라 하면 이제 깎아줍니다. 근데 젊은 담당자 만났잖아요? 죽습니다, 그럼. 예. 특히 또 담당자가 여성분이었어요? 죽습니다, 그냥. 고지국 들어가 버려, FM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아주 피곤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가 그래야 밝아지죠. FM들은 이제 가야지 밝아지는데, 우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젊은 사람이었거나 여성분이면요, 아주 피곤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말이 안 통합니다. 위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야, 좀 봐줘라, 웬만하면. 그랜드 FM으로 가버려, 그냥. FM으로 가버린다니까. 아주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타500 사다 줄 필요도 없어요. 안 받는다니까? 아예? 이게? FM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그 손님들, 까다로운 손님이 무슨 손님일 것 같아요? 손님들 대부분 여자분들이거든요. 손님들, 우리 손님들. 그럼 직업별로 따졌을 때 이건 직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그들에 대한? 교사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실무하십니까? 감이 참 좋으신데 얼른 자격증이 필요하시긴 하신데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교직에 계신 분들, 이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 풍파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겪어보지? 아는 사람들. 아주 우리 일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피곤해요. 아주 솔직히 피곤합니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따져. 다 따지고 중개보수도 있잖아요. 0.9% 범위 내잖아요, 원래. 우리 뭐 주택은 틀리지만 그럼 그거 0.9% 범위 내니까 이걸 왜 내가 0.9% 줘야 되냐고 따져요.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주 더럽게 피곤하게 구는데 보수받을 때도 그래요. 아,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이게. 그리고 더 한 사람들은 이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사자. 직업의 끄트머리 사자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공인중개사는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은요, 같은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계공이면 그냥 무료로 해주죠. 무료 해주고 알아서 주세요, 그래요. 알아서 주면은 다 줘, 100% 다. 알아서 주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다 줘버려.
100% 이거. 우리는 집 보러 다닐 때도요, 여러 채 봤잖아요? 그럼 바꿔봐라고 10만 원 주고 와. 그냥. 거래하든 안 하든. 그 정도 매너는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어디 가서 집 보거든. 그 집을 막 한 10채 정도 봤어.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아직 계약 못 했어. 그럼 개공 그렇게 끌고 다녔으니까 실장 밥값이나 하라고, 한 20만 원 주고 이렇게 와야지. 그게 매너지. 그냥 10개 그렇게 봐놓고 말이야. 딴 데 가서 계약해봐. 아니야말로 비 오는 날 조심해라. 나는 그래서 비 오는 날 절대 안 나가잖아. 왜요? 먼지 나러 패는 게 아니라 벼락 맞을까봐 그러니까 벼락 맞을까봐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사용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활용은 잘 안 해요. 안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공동사용은 이제 이런 제도인데 그래도 장점들이 있죠. 지금 일단 장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공동사용 같은 경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죠? 중개사무소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서 중개업을 대형화시킬 수도 있죠. 대형화시킬 수 있고 이거 분업화도 가능하죠. A는 토지 전문, B는 상가 전문, C는 아파트 전문, D는 오피 전문 이런 식으로 분업화도 가능해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공동사무소는. 근데 우리 법상 어떠한 특혜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도 공동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멤버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무슨 멤버예요? 그걸 또 적고 있어요. 또 멤버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오죠, 시험에. 멤버가 무슨 멤버일 것 같습니다. 4명. 4명. 참 감 좋으십니다. 우린 4명 모이면 1명은 팔 수 있죠. 예, 1명은 팔 수 있습니다. 뭘 파는지 아세요? 예. 말씀하셨죠, 여기서? 환자하겠네. 그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예, 치매 예방에도. 저게 가장 큰 장점이죠, 뭐. 이게. 뭐니 해도.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는요, 요즘은 세금 절감을 위해서도 공동사무소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세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그냥. 죽겠는데, 어쨌든, 우리 중개사무소가 말이에요. 중개업소가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처럼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금. 고소득 직업군. 이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전부 다 끊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받으면 전부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끊어야 돼요. 현금 영수증 무조건 끊게 돼 있고. 현금 영수증 끊다 보니까 이제 이 소득이 추적되는 거예요, 다. 다 추적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죠? 다 추적돼요. 다 추적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세금이 이제 연간 소득 매출액이 4,800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 전환을 해버려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는 거 알죠? 들어는 봤죠? 근데 4,800 넘어서면 이제 일반 과세로 돌기 때문에 세금을 그럼 무지하게 두르게 맞아요. 부가세 다 신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거죠. 공동사무소 A, B가 같이 걸어. 등록을 따로따로 해요. 한 사무소잖아요, 지금. 나눠서 끊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연간 한 사무소에서 4,800 혼자 하게 되면 4,800이 넘어서 버리면 일반 과세로 돌잖아요. 둘이 걸어놓으면 나눠서 끊어주면 이거 4,800 안 넘기면 되잖아요. 나눠서 도장을 나눠서 찍는 거죠. 한 사무소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셔요? 아니, 혼자서 중개업을 할 때는 연간 소득 금액이 4,800이 넘어서면 우리 일반 과세로 돈다니까요? 그럼 부가세 신고 다 들어가야 돼요. 부가세 신고, 부가치세 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을 무지하게 두둑에 맞으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거는 거지. A도 걸고 B도 걸고 같이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걸고서 동업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A 손님이지만 B한테 끊는 거죠. 그래도 되잖아요. B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B 소득금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너무 많다. 그럼 A로 끊는 거지. A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그런 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왜 불법이요? 내가 팔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득을 올렸잖아. 같은 중개사무소 있는데? 브리핑을 B가 했고 계약서는 A가 썼어요. 누가 중개 업무한 거예요? 둘 다 같이 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도장을 찍든 아무 상관이 없지. 공동중개는 아니니까. 근데 그거 안 끌어줘도 위반은 안 해. 현금영수증. 위반이에요. 신고하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만 젊은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현금여수 안 끊어줬잖아요. 신고포상금이 20%나 돼요. 안 끊어준 금액이 20%예요. 엄청 큽니다. 그럼 중개보수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이었어. 이거 신고해버리잖아요. 60만 원이에요. 포상금이. 바로 우리는 얼마 맞느냐? 450만 원인가 맞아요. 300만 원 안 끊어주면 50% 정도 맞게 돼 있으니까 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엄청 커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요송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래도 삼수갑산 가더라도 안 끊어주지. 무조건. 안 끊어줍니다. 아까 그 가리면 과세 판매잖아요. 그럼 일반 말고요. 4,800 이하, 2,500 이하는 안 끊어줘도 된다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끊어야 돼요. 무조건 끊어야 돼요.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끊어야 돼, 다. 무조건 끊게 돼 있어, 다. 중개업소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안 끊죠, 당연히. 얘기 안 하면 안 끊어주지. 뭐하러 끊어줘요? 나도 안 끊어줘, 다. 어쨌든 그래서 끊어달라 해도 안 끊어줘. 끊어달라고 했는데 안 끊어주면 신고하면 20% 받게 돼 있다니까요. 신고포상금. 근데 신고는 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세무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500은 강제성이 없대요. 안 끊어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그 부동산 아는 거. 끊어주게 돼 있어요. 2,500 기준도 아니고 2,400 미만을 얘기하겠죠, 뭐. 2,400 미만인데 어쨌든 그래도 끊어야 돼요. 무조건 끊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예외적 근육이 없습니다. 무조건 끊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현금유수증을 끊어달라고 안 하면은 안 끊어주지, 당연히. 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가지고 인상이 나처럼 더럽게 생겼다. 그럼 이제 끊어줘 버려, 그냥. 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그 사업자들 있죠? 삽자 들어가는 사업자들. 걔는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끌어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 다 끊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끊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료가 다 추적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추적됩니다. 다 추적되니까 그건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끊습니다. 근데 안 끊어줘요. 그래서 안 끊어줘요. 끊어달라고 했는데도 안 끊어줬다. 그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손님이 끊어달라고 했으면 무조건 끊어줘야 돼. 다. 무조건 끊어줘야 돼. 그거는. 그거 신고 전환통 세무서에 전환통 해버리면요. 그냥 아니야말로 박살나버립니다. 그냥. 타격 엄청나게 커요. 그럼. 무조건 끊어줘야 돼. 손님이 끊어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알고 계시고 다른 손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현금을 끊어야 된다는 거. 예,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돼. 이거.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제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좀 쉬었다 하죠.